그럼 다음 질문은 보나쌤 하시는 거? 예, 보나쌤 손을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진진쌤이 해주시는 거 지금 번호표를 받아야 돼가지고, 보나쌤이 조금 0.1초 빨리 드셔서, 보나쌤 먼저 설명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안보나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부천에서 그 카프카로 선민쌤께 엮였는데요. 엮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때 이렇게 만나보고 선생님 정말 너무 뵙고 싶다. 제가 선민쌤께 간절히 막 졸라서 오늘 만나서 더욱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저기 책 봤을 때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데 혼자 공부하지 말고 함께 공부해라.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 와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고통이나 고난을 닥치면 정말 많이 흔들리고 더 탐진치에 정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무소의 뿔처럼 정말 강건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좀 그런 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더 그동안 정말 지식으로만 공부를 했다면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지혜를 저희가 배우는 공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영성이라고 이렇게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성은 무엇인지 그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제 학창 시절 친구를 제가 정말 운 좋게도 초대를 하게 되어서 경쟁하던 친구인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처음 초대를 해서 여기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질문이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누군데요? 안미란 님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학창시절 친구가 이렇게 공부회장에 같이 오는. 네, 진짜 너무 신기하게. 일단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기존의 권위와 간섭, 기존의 전제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명료하지 않은데 보면 남들이 어쩔까봐 또는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뭘 하는 게 아주 아글아글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좋아하고 공부도 못하고 뭘 외우면 금방 까먹고 이러는데 머리에 꽉 차 있다는 이 놀라운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냥 그 안에서 탐진치로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떨치고 가려면 굉장히 좀 충격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뭘 행동할 때 가로막는 것 뒤에 있는 전제를 다 부셔버려라.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출가할 때의 이 전제들은 뭐냐면 수많은 신들에게 막 희생제의를 바치고 온갖 베다에 나와 있는 이 규칙대로 뭘 하면 신이 보상해 준다. 이게 내세 천국에 간다 이런 거겠죠. 다음 생에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제를 깨부셔라. 이제 그게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소리에 끔찍을 하는데요. 어떤 소리가 나도 천둥 무슨 그보다 더 센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그물에 많이 걸려 있죠. 버둥버둥 거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하려면 요게 걸리고 요게 걸리고 다 그러잖아. 요게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탐진치를 쓰는 것만 내가 마치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자유가 아닌데. 여기는 욕망에 허우적대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도 허전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살고 있는 곳은 욕망과 번뇌가 드글드글해도 거기서도 연꽃은 필 수 있다. 이거를 막 부정하고 다 그냥 막 억압하고 아니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조건을 하고 다 떠나서 산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막 동굴에서 막 10년 동안 도 닦다가 막 청정해졌어 이러고 내려오다가 예쁜 여자 하나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요래서 나온 말이 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깨달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 안에서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잘 새겨보시면 되고요. 나는 사자처럼 살고 있는가? 두려움 없이 바람처럼 걸리지 않고 가고 있는가? 또는 청정함을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헤아려 보면 되고, 그 지혜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딱 분류하는 법이 있어요. 지식은 정보예요. 팩트들이죠. 근데 팩트는 아직 연결되지가 않아 있어요. 정보 그러면 낱낱이 있는데 지식은 좀 연결을 해서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기술지가 많이 포함이 되고, 지성이라고 할 때는 상과 사회,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지성이라고 해요. 지성. 그래 지성인이다 이러면 뭐냐면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저는 저 사람은 자기가 배운 걸 갖고 자기 이익만 취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으로 가야지 지성이라고 해요. 주로 정치경제학 같은 게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민주주의라든지 뭐 하여튼 등등. 근데 인간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경계 하나가 있어요. 생사의 경계. 생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배움. 그건 지혜죠.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3G라고 합니다. 지식, 지성, 지혜. 3G. 3G의 향연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이제 영성이에요. 영성. 생사,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가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생과 사를 나눠 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정치경제학과 노동과 화폐를 다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죽음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답이 전혀 없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를 뭐 전혀 모르죠. 근데 두려워해. 모르는데 두려워해. 참 놀랍죠. 그리고 막 사람이 죽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 사후 체험 중에 진짜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뭐 길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한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홀어머니가 막 너무너무 애통하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자식이 있나. 근데 살아났나 봐요. 극적으로. 아니 살아났던가 아니면 다시 이제 어떤 이제 뭐 영매에 의해서 이제 전달해 줬는데 그 죽는 순간 완전히 어떤 막 어마어마한 해방감을 느끼는 영혼이 몸을 떠나면서 그런 체험도 있고 다시 태어나서 그대로 기억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 죽기 직전의 상황. 2차 대전 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부모를 찾아가고. 그래서 죽음이 슬픔이라고 비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뭘 저렇게 난리를 쳐? 그래서 그 부모님이 왜 임종을 맞이할 때 옆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뭐 엄마 눈을 뜨라고 이게 최고의 불효라고. 절대 그런 짓만을 하지 말라고. 제발 망자가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게 하라고. 제발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 루신 글에도 나와요. 루신의 글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막 그 옆에 있는 그 하녀가 아버지를 부르라 그래서 이 어린 루신이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다가 잠깐 정신을 차린 거야. 그리고 한 말이 뭐겠어요? 시끄럽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누신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그 수필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정말 너무 모르고 함부로 대한다. 무조건 그거는 끔찍하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고. 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더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생사를 넘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삶을 더 잘 살 수 있겠죠. 죽음을 모르면 삶은 오로지 탐진치로만 살아가. 이 생이 전부라고. 어떻게든 붙잡겠다. 발버둥을 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됐나요? 네. 그러면 맞아. 친구분의 질문이.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다음 순서는 진진 선생님 저한테 이제 카톡이 채팅이 긴급하게 와가지고 여기 좀 전에 했던 그 탁선불 선생님이나 안보나 선생님하고 그 질문 좀 겹쳐서 괜찮으시다 그래서 바로 순서를 넘겨서 안미라 선생님 보나 선생님이 특별히 마이크를 넘기셔가지고 오늘 정말 그 질문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생색을 내. 정말. 방금 생색 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되겠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생님. 네. 또 자기가 논평을 해. 예, 안미라 선생님, 네,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보나 친구고요. 네, 보나 친구 미라 씨. 네, 그 호주에서 멜번에서 그 선생님 책 너무 소중하게 읽고 너무 감명받게 호주예요, 그럼? 네. 올. 혈미교감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해서 너무 이렇게 진짜 감동을 받으면서 읽고 인문학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이제 보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인데 하는데 또 공부하고 있고 많은 대화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정말 와 뵙게 돼서 진짜 반갑네요. 네. 저는 근데 이제 또 그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극단적 유물론으로 빠져서 결국엔 탐진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욕망에 충실하면서 그냥 살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답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뭐 부처님 시대에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브라만교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신을 창조주로 믿는 종교에서는 이제 최고의 지복이 죽어서 이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천국이든 뭐 유토피아든. 네? 그런데 이제 신이라는 창조주를 설정을 해. 그 경우를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것들이 갖는 이제 부조리함, 천국에 가고 뭐 하는 그런 식의 설정이 인간을 지금의 삶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죽음에 대한 해석. 그 논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계속 영속이 돼서 뭐 천국에 간다. 근데 천국에 가려면 어마어마한 이제 희생제의라든가 뭐 평생을 신에게 예속된 채로 살아야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이 내가 이렇게 지옥인데 죽어서 내세에 천국에 간다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 놓고 천국에 가는, 그러면 이 신이 되게 이상한 신 아니에요? 이게 되게 부조리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단 지금 현세가 너무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유물론자들이 나와서 이 생밖에 없다. 그 죽으면 다 끝이다. 이게 단멸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쾌락과 방탕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쾌락과 방탕은 삶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그거는 동의보감을 보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쾌락은 누릴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증에 목말라 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끝이야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그 뒤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예. 예.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며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가 있고 계속 뭐가 영속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뚝 끊어진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죽어서 다 뚝 끊어지면 말짱 새로운 존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유전자고 뭐고 다 리셋돼서 나와야 되는데 뭔가 다 자기 나름의 뭐 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영속이 되는 건데 뭐가 영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는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부처님은 그런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다도 부정하셨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다도 부정하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생성소멸한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프로세스인데 그게 생으로서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어지는가? 이제 그런 걸 탄 거예요. 이거 강의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제일 이제 내가 죽은 뒤의 상황을 그럼 나한테 확실히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있을 수가 없죠. 죽은 자는 오지 않고 나는 여기 있는 한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핵심 뭐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나의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영생론도 단멸론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매 순간의 과정들이 거기에서 내가 그 어떤 지복을 누릴 수 있다면 죽음 이후에도 의식만의 상태에서 지복이 계속 과정이 되고 그게 다시 몸을 가져서 윤회를 할지라도 다시 이제 그런 생명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모든 행동, 생각, 말, 그 다음에 행동, 이거를 이제 세 개의 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에 다 정보로 찍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업들이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통째로 죽어서 통째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정보로 보낸 이것들이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면 그 업하고 결합하는 순간 나는 그 업에 대한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자업자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팔자를 타고 난다. 그런 기본적인. 내 욕망을 내가 이렇게 했다가 그 욕망을 내가 다시 가지고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전에 했던 수많은 내가 행위들, 욕망들의 그 궤도를 내 몸에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것도 좀 복잡한데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내 삶을 가장 올바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죽음을 보라.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가장 뭐 올바르게 또는 잘 산다는 것에 키워드는 3개. 생각, 말, 행동. 간단함. 그 부처님은 그것이 너를 구하거나 지옥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신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상.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내 생각, 말, 행동. 이 우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선한 것,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이게 이제 파동이 돼서
이것이 이제 예, 퍼지면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나 뭐 부처님은 뭐 그때 더 하셨겠죠. 부처님이 움직이면 이 사방 몇 킬로는 그 지혜와 자비의 파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천안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깨뜨려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깨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꽉 막혔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투과가 안 된다고. 지혜와 자비가.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핵심이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도 그 지혜와 자비의 파동이 계속 밟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욕망을 가득 안고 있으면 일단 늙음 자체가 너무 괴로워져. 늙음 자체. 예. 죽음 이전에. 그래서 죽음에 이제 막 끌려가게 될 거고, 끌려간 다음에도 그 탐진치의 어둠 속을 막 헤매게 되겠죠. 티벳 사자에서에 나와요. 죽음 이후의 가정이 막 49일 동안의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막 의식들의 이 막 그 색깔들이 막 변주되면서 그 의식체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굉장히 막 이제 불안하고 막 공포에 떨고 막 이러면서 뭐냐면 빨리 몸을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남녀가 교합하는 장면을 보이면 아무데나 쑥 들어가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뭐 동물의 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윤회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게. 그 티벳 사자에서를 보면 거기에 아주 가장 아마 인류 지성사에서 죽음의 과정을 그렇게 리얼하게 묘사한 데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보면 탐진치 덩어리인데 주변의 환경도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서 번뇌가 막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실상이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그거를 잊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가 통째로 죽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의 의식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지금 모르죠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의식이 어땠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내일 되면 오늘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니까 뭐야 깨어 있어야지.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뭐야 세상을 빛으로.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막 몸이 노쇠해서 막 이제 숨이 헐떡거릴 때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유능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쾌락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병도 굉장히 좀 흉한 병을 많이 앓으시고 죽을 때 굉장히 참혹해요. 왜냐? 깨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욕망. 치매 걸린 다음에 그 요양원에 가서 계속 그 요양보호사를 성추행하는 할아버지들. 의식이 없는데도 성추행을 한다. 할머니들은 주로 돈을 숨겨오지. 돈을 하여튼 어디에고 막 숨겨놔요. 네. 되게 이게 적나라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유연구실 할 때, 수유 넘어할 때, 그 주방을 제가 이제 주방을 지켰거든요. 주방을 돌아가게 하느라고 맨날 주방에서 욕을 하고 음식 남기지 말라 그러고 이 식사 준비하는 시간 막 놓치고 지각하면 막 내가 정말 난리 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나중에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계속 사람들 붙들고 음식 남기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연습하면 안 되겠다. 연습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확실히 나에게 보여줘. 이것도 터무니없는 거고. 죽음을 미리 안다고 지금 내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거 자체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예속이기 때문에 그 또한 미망이에요. 지금을 어떻게 정말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파동, 빛의 파동처럼 작용할 수 있게 살아가려면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금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에게 그 약속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저는 아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뭘 또 깜짝 놀래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아주 원래 좀 정말 과장과 뻥이 좀 심한 걸로 이게 가식적이다. 가식적이고 좀 생색이 많은 캐릭터인 걸로 오늘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문세가 마지막으로 아주 활기차군. 정말. 예. 그래서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진짜 짧게 그 질문 받고 선생님 마지막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쌤 하시겠습니까?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인문세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풀떼기 친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으네요, 편집장. 오. 예, 그냥 저희는 막 아무나 장 붙이고 막 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는 지혜와 자비의 파동이 막 넘칠 그럽니다. 네, 네, 끝까지 우리는. 근데 저희가 인문세에서 계속 그 숙제를 우리는 좀 숙제로 학인들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그래서도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글쓰기가 어떤 마음의 장도 바꾸고 삶의 동선을 바꾼다. 근데 글쓰기가 정말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인들이 많이 좀 글 쓰다가 숙제하다가 죽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쓰기에 대해서 선생님 업을 닦는 글쓰기,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에너지를 순환하는 글쓰기는 뭘까? 그 글쓰기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이 아니라 뭐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나 지성 거기 이제 독서를 해야 되고 지식과 삶을 일치해야 되고 몸에 그것을 체득해야 되고 이 과정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 과정도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책을 읽잖아요, 먼저. 근데 삶을 바꾸고 싶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삶을 바꾸는 공부를 하려면 첫째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어떤 교육이든 핵심은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을 하는 훈련. 이걸 얼마나 했느냐가 그 사람의 내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집중력이에요. 근데 삶에 대한 집중력.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그 우리가 시험 볼 때 고도로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삶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삶을 바꾸고 올바로 이끌어내려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집중이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그냥 내가 공부 능력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이게서 아니라 탐진치로 꽉 차 있어서. 왜냐하면 공부 아닌 데 가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부동산을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비트코인을 할 때는 정말 상상 초월하는 청년들도 똑같아요. 저기 게임할 때 봐. 온 영혼을 다 투여해서 하잖아. 게임할 때 산만하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 안 그래요? 집중력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훈련했냐의 문제예요. 나는 원래 이래요.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책에 집중한다. 그거는 그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는 순간이어야 집중이 돼요. 근데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연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 때는 집중이 안 됩니다. 머리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걱정이 돼서 집중이 안 돼. 이것도 핑계예요. 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공부하기 싫어서 애를 일부러 아프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꼭 숙제 이제 에세이 낼 때 되면 뭐 가족의 우환이 생기고 뭐 또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쓴다 정말. 공부를 하기 싫다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지. 네. 내가 집중하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운이 복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심없이 그 집중을 하면 사건 사고가 있어도 그것이 절대 불행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쪽으로 다 쓰고 있으면 계속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뭐 요만한 사건이 이렇게 되고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고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독서에 집중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 읽으면서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뭐 수없이 제 책을 읽으면서 딴짓을 하고 다 끝나면 앞에 거 다 까먹고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세미나 할 때도 뭐 대충 읽어가서 그냥 아무 데서나 얘기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자기가 글을 쓸 때는 남의 글을 읽을 때는 설렁설렁이고도 글 쓸 때는 집중을 안 하면 문장이 안 돼요. 한국어 문장이.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수행이다. 지식과 일체가 되는 순간, 혼연일체가 되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가 그거를 이야기하거나 강의할 때.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새로 실험한 그 대중지성 프로그램 중에 그 읽기, 말하기, 쓰기가 있어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겨울에 한번 해봤어요. 스토리텔링 캠프. 엄청나게 집중하더만요. 판소리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는데 아주 그냥 12시간 내내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유머는 고사하고 정말 저 얘기가 지금 3000% 갔다 어디로 가냐. 자기도 모르게 막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체험이 놀라운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이틀 동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결속력이랑 이게 자기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내가 아는 내용을 출연전에 어떤 대목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전달하는데도 엄청난 긴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방법 이제 정말 낭송도 그렇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일치되는 암과 신체가 일치되는 이문세에도 다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헛개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배려한다면 글쓰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계를 만드는데 이야기하는 힘.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귀가 밝아야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그러니까 뭐 이명 들리고 요즘 귀가 주로 이명 들리는 걸로 작용을 하더만 남의 얘기 듣는데 쓰질 않으니까 이명이 자꾸 생기지. 응? 그럼 신장도 안 좋아지고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그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명랑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스스로 내가 내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 그런데 이야기를 잘 하려면 선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식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저도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어릴 때 말을 정말 안 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떠는 걸 진짜 싫어요. 저는 그래서 동창생하고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예, 저와 학연이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다 헤어졌어요. 다 필요 없어. 만나봐야 그때 얘기는 하고 뭐 그때 선생님이 어쩌고. 아니 뭐 만나서 뭐 초등학교 때 얘기하고 뭐 중학교 때 얘기하고 이러고 있어. 하나도 실감도 안 가는. 예,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요. 길 위에서 새로운 친구.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유튜브 세상이 돼서 세상에 이 비주얼로 어떻게 이렇게 낯짝을 많이 찍히며 정말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은 정말 이걸 상상도 해본 세상이에요. 글 쓰는 것까지는 해봤죠. 생각을 했죠. 작가가 된다. 아니 내가 얼굴을 이렇게 팔고 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글을 안 쓰면 오늘 만약에 북토크를 한다. 북토크를 할 수도 없죠? 근데 무슨 그 토크를 하게 됐어. 내가 쓴 책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엄청나게 막 그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강의 준비를. 저는 책을 썼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만 안 해요. 계속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래서 제가 강연장에 가면 제일 이제 강연을 한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주소가 어디야? 이것만 중요해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 네, 제가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다르지만 제가 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책을 읽은 사람은 좀 새로울 거고 또 새로운 얘기를 듣내고 대체로 책을 안 읽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하고 다른지 아닌지도 모를 거고. 근데 저는 생동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할. 근데 책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김이 빠져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의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지 강의를 잘하지 막 뭐 강의를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뭐 옷을 뭘 입고 가야지 좀 세련돼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 집어쳤어요. 사람들은 목소리와 내가 하는 이야기에 생생함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말을 번드르르하게 유창하게 한다고 듣질 않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면 흐뭇해서 나오는데 평이 너무 안 좋아. 별로야. 근데 막 가서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막 그냥 손짓발짓 하면서 막 근데 아마 아까 그 우선미 선생한테 낚인 사람들이 다 이런 데 낚였을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지금 지식과 일치가 돼 있네 이렇게.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 청강생 입장에서 보면 저래서 저 사람을 한테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매끄럽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어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저는 잘 안 듣습니다만 도울 선생 같은 경우 정말 목소리도 너무 이상하시고 쇳소리에 말도 막 그냥 흥분을 늘 하셔. 그렇게 흥분을 하셔. 근데 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열렬히 싫어하고 또 감동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저 사람은 저 지식에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 담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 알매에 대해서 전달했느냐지. 내가 매끄럽게 해서 세련된 강사야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그런 걸로. 그런데 자꾸 사람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 알게 돼서 그때부터 강의 준비를 다 집어치웠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뭐 외모에서 자유로워지고 옷을 또 뭘 입고 가야 되나 뭐 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래서 글쓰기를 해야 된다. 글쓰기를 하면 내가 쓴 것만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쓰면. 네. 안 그래요?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책을 안 쓰면 내가 강의 준비를 항상 막 쫄리면서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끝난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게 아주 쏠쏠해요. 재미가.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 49에 폐경을 할 때 약간 너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폐경을 하면 여자가 굉장히 힘드나? 그랬는데 그때 동의보감을 배우기도 했고 근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생리하느라고 괴로웠던 그 몇십 년이 떠오르면서 그게 너무 서름에 복받치더라고요. 세상에 이 자유. 이걸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 여성들이? 그래서 그때 저에게 준 선물이 앞으로 절대 파마를 안 하겠다. 파마하느라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짜 파마해도 티도 하나도 안 났던 거를 세상에 이 얼굴에 뭐 이게 어떻게 하든 상관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파마로부터의 자유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 때문에 얻게 된 비누로부터의 자유. 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쓰신 걸 봤어요. 그건 양의사인데 그랬어요. 그때 의학책을 막 보다 보니까 비누를 칠하지 않고 목욕을 해야 피부가 계속 윤기를 가질 수 있고 지금 몇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비누 소비를 할 게 없죠. 이번에 노프라고 아시나요? 샴푸하는 그걸 드디어 몰랐어요. 제가 머리는 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해가지고 뭐 샴푸를 요만큼씩 쓰다가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근데 샴푸를 했을 때가 훨씬 참혹했어요. 지금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우리가 얽매임이 있구나. 네. 뭐 남성은 남성대로 남성다움에 대한 그게 수많은 사슬이 있겠죠. 그물이. 여성은 정말 많습니다.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씩 천천히 저처럼 하나 이렇게. 네. 그래야지 지금의 삶이 이제 폐경 이후에 노년을 또 이거는 처음 겪어보네. 재밌네. 이렇게 50대를 살고 그러면 또 60대가 기다려지고 매번 기다려져야죠. 우리가 가을이 오면 겨울이 기다려져요. 첫눈 오고 기다려지죠. 봄이 오면 여름이 기다려지고 이렇듯이. 근데 왜 자꾸 청춘으로 회귀하려고. 여기 청춘들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이 청춘이 지금 뭐 행복해 보입니까? 얘들은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런 세대라고. 되는 일 없긴 지금이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인데 배도 안 고프고 춥지도 않고 그러면 또 꼰대라고 좀 그러면 이제 얘기할 것만 배를 골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겨울에 아주 추워가지고 손을 호흡 불면서 다져봐야 이제 바짝 정신이 나지. 라고 하면 꼰대가 돼요.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네? 노동과 합해서 벗어날 수 있는 최초의 세대가 될 텐데. 그럼 남는 거 뭐야? 공부하고 지혜를 닦는 거.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해탈과 열반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부처님 언어로 하면. 근데 왜 절망을 해? 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청년 붓다라는 붓다 평전인데 청년의 포커스를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진짜 청년기에 출가를 하고 다 이루었으니까. 하여튼 노년이 자기 삶을 존중하고 잘 늙어가고 잘 죽어야 청년들이 살아나요.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늙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그럼 벌써 지금 뭐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미라 씨 질문에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을 하면 그러니까 죽은다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 삶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네.
내가 타인과 연결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 무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무로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순간 지금의 삶도 무로 돌아가요. 무엇을 이룰 필요가 있어? 무엇과 연결될 필요가 있어? 그 이기심으로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생명이잖아요. 우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려면 연결해야 돼. 네트워크를 해야 돼. 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생명력이거든요.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생사도 이어져 있다. 그러면 탐구를 해보자.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네. 그런 이치거든요. 15분이나 됐네. 이건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공부가 남는 장사다. 특히 글쓰기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이렇게 굉장히 장사라고 아주 굉장히 네. 뭐라고 하지? 저렴해가지고 제가 네, 굉장히 저렴하게 잘 정리하시네요. 그거 참 네네.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얘기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말씀 많이 들었고, 또 후기는 자유롭게 쓰고 싶은 분이 그냥 그 자발적으로 쓰시는 걸로 하고, 선생님 나중에 또 그 고미수 선생님 또 기회가 되시면 인문세에 많이 방문하고. 기회가 많은 돼도 관심. 절대 부르지 마세요. 네. 저기, 네, 인문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서 막 새로운 걸 생성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소문이 들리면 제가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죠. 소문이 안 들리면, 네네. 그러고, 네네. 멀리 인문세도 하겠습니다. 거기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 호수도 좋고 언제 한번 오셔도 좋습니다. 우린 남산 밑에 있어요. 무슨 호수 가지고 지금. 여기도 뭐 아무튼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네. 소문이 막 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문을 무성하게 와그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영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